고무신 만화를 그린 이우영 작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검정 고무신은 한국을 대표하는 가족 만화고요. 92년도부터 소년 점프에서 연재를 시작해서 14년간 단행본이 45권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만화입니다. 네. 그래서 KBS에서 애니메이션도 제작을 했었고, 네. 지금 그래서 공전의 히트를 하던 작가인데요. 이우영 작가님은 거기서 이제 캐릭터를 그리고 캐릭터를 개발하고 이러면서 그림 작가를 하셨고, 도레미라는 필명을 쓰셨던 글 작가님이 따로 계셨고요. 네. 최근 이제 극단적 선택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저작권 소송으로 상당히 힘들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저작권 소송은 어떻게 진행을 한 겁니까? 이 계약 관계 조금 복잡한데 저작권 소송을 당하신 게 이우영 작가시고요. 예.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가 이제 각종 계약을 통해서 저작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쪽에서 원고들의 주장이었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린 캐릭터와 그림 때문에 본인이 송사에 휘말리신 게 조금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게 주변인들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형제와 부모님들한테도 또 손해배상 청구가 되면서 그로 인한 충격이 상당했다라는 게 주변인들과 작가님의 주장입니다. 이게 저작권이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요. 1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도 있고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떤 송사 자체의 내용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테나시아가 분쟁 배경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입수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좀 시간 순서를 따라가면서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검정 고무신이 KBS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방영이 되고 그랬을 때 당시 저작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단은 이 두 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검정 고무신 그림 만화책에 대한 권리는 작가님들한테 있었던 것 같고요. KBS 애니메이션에 관해서는 이게 1차, 2차, 3차 그리고 10년 있다 4차가 나오게 되는데 1, 2, 3차 때까지는 KBS 미디어 라는 회사에서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방영할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1차, 2차, 3차에 대한 게 애니메이션에 대한 권리는 KBS 측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약간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번에 소송을 하고 있는 형설출판사가 KBS와 상품화 권한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맺게 되면서 형설출판사를 3차 2004년도 방송됐던 3차 애니메이션 이후에 알게 됐다라는 게 지금 작가님의 말씀이십니다. 또 이제 보통 지금 애니메이션 작가도 마찬가지지만 소설이나 시나 이런 작가들도 한때 요즘은 이제 저작권 문제가 다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예전에는 사실 책 출간이 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래서 저작권을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초기에 저작권에 대해서 계약을 제대로 안 한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복잡한 사정이 또 있었던 겁니까? 일단은 이 저작권 자체에 대한 계약을 이때 일단 저작권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없던 시절이어서요. 계약 자체가 좀 부실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게 2차 저작물이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포괄적으로 넘어갔고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3차 저작물인 캐릭터와 상품 이쪽으로 권리들이 넘어가면서 사실은 원작자가 좀 피해를 보는 현상이 일어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08년 6월에 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등록이 돼 있는데 근데 저작권자가 이우영 작가하고 연재한 동생 이 두 명한테만 있으면 문제가 아닐 텐데 형설출판사 대표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분 등록이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사실은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2008년도 저작권위원회 된 거는 사실은 검정 고무신 전체가 아니라요. 검정 고무신에서 나오는 캐릭터 9개의 캐릭터에 관한 권리
이기 때문에 네. 이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그 등록을 할 때 네. 그 지금 이우영 작가님, 그다음에 그 동생 분, 그다음에 그 글 작가님, 그다음에 형설출판사 넷이 합의에 의해서 들어갔다라고 주장하는 게 형설 측의 주장이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등록이 됐다라고 등록이 된 것까지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우영 작가가 일단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정 소송이 길어진 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러면? 법정 소송이 길어진 건 이 저작권이 엄청 복잡한데 예. 초기에 있었던 지분에서 이제 초기에 맨 처음 저작권을 등록할 때도 형설출판사가 가장 그 많은 지분을 갖게 됐거든요. 네. 형설출판사가 사실은 이우영 작가님이랑 맺은 건 저작권 양도 계약이 아니라 예. 사업권 설정 계약서를 2007년도에 맺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검정고무신 판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그걸 형설출판사가 이렇게 다시 사들여서 출간을 다시 하고 네. 신규 도서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예. 그리고 4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형설이 대규모 자금을 투여하겠다라는 조건을 걸었고요. 예. 그 조건에 근거해서 이런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나도 그 캐릭터에 대한 지분이 필요했다라고 요구를 해서 예. 그 원작자들과 협의 끝에 이런 식으로 캐릭터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계약 조건은 그렇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검정고무신이 굉장히 오래전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또 그 오래전에 그려진 만화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되살려서 뭔가 출판도 다시 하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또 만들고 다양한 이제 2차, 3차 저작물을 만들겠다고 할 때 작가가 그걸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검정고무신의 어떤 저작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합의를 봤으면은 그럼 수익 배분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됐습니까? 이게 수익 배분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예. 예, 사실은 이번 그 2014년도에 그 방영됐던 검정고무신 제4기가 데이트를 치는데 예. 데이트를 치고 나서도 사실은 이 전형적인 매절 계약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소정의 인세만 지금 넘어가서요. 그 인세 자체가 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설층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자체로 정산받은 돈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64만 원인 거 564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금액이 적어서 지금 놀랐는데요. 네네. 그 저작권 한꺼번에 매절 계약 말씀하셨는데 다 넘기는 거잖아요. 예. 다 넘기고 비용도 형설이하고 사업도 형설이하고 나머지 사실 그 검증의 문제를 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게 지금 작가님의 얘기거든요. 어떻게 비용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수익이 어쩌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캐릭터 사업을 신규로 나가면서도 원작자에 대한 동의나 통보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정고무신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게 지금 이명현 작가님 쭉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뒤따르거나 어떤 수익 배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분쟁이 시작된 건데 이 소송이 원고하고 피고가 동일인이 됐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 소송이 지금 중복적인 소송이 계속 그 서로 소송을 하고 반소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겹쳐져 있는데요. 예. 이렇게 또 합병되면서 겹쳐져 있는데, 예, 결국에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지금 출판사 측은 신규 사업을 하려면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작가님은 암묵적으로 이 그 검정고무신이라는 저작물을 통해서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지분 있는 4명 사이에서는 그에 대해 그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엔 2018년도에 이 작가님이 형설 측에 지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법정 분쟁이 시작돼가지고 예.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서로 기존에 동의 없이 냈던 저작물들에 대해서 서로 저작권 소송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소송이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들어보니까. 근데 얼마 전에도 구름빵 문제 때문에 저작권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당시에도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문체부가 뒤늦게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이런 일 막으려면 어떻게 지금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또 이전에 논란이 있던 걸 어떻게 좀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은 이 계약 관계가 표준 계약서가 나온 다음부터는 조금 이런 계약들이 사실상 좀 불가능한데요. 근데 지금은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조금 문제시되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다음에 대법원 구름빵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사실은 매절 계약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서 사실은 큰 수익에도 불구하고 원작 작가에게서 지금 1,850만 원 정도의 인세밖에 못 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체부가 일단 대안을 내놨는데요. 그래서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저작물이나 제3자 계약 시에 사전 동의 의무 같은 게 지금 빈약하다고 생각해서 원작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6월 9시 예정인데 이게 소급 적용될지는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 다퉈서 구제받는 방안밖에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좀 전수조사 같은 걸 좀 해서 이런 작가들이 혹시 더 피해 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모로 좀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잘못된 계약 때문에.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순신 테나아시아 편집국장이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스크린다방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전남 남부와 경남 남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특히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는 새벽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가끔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3도, 광주 6도 등 전국이 영하 3에서 8도로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0도 내외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대구 19도 등 전국이 11에서 19도로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되고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은 밤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 바깥 먼바다는 오후까지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상에는 밤부터 모레 사이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8.3도, 습도 37%,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2주) 전 토요일 집에서 평소처럼 신문의 출판면을 읽다 진은영 시인의 쓴 글을 발견했습니다. 진 시인은 20년 전 첫 시집을 낼 당시 겪었던 일화로 글을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27살 무렵 내내 아팠다고 합니다. 음식을 삼키다가 바닥에 쓰러져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목이 조이고 미친 듯이 심장이 뛰면 새하얗게 질려서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진지한 태도로 증상을 확인하고 검사를 진행했고 심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살핀 진료카드에는 심장 판막증으로 그 병원 심장내과에서 진료받은 병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이후에도 진 시인은 응급실 행은 계속됐고 진짜 아프다 호소하는 그에게 의사들은 심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반복해서 내렸답니다. 그러다 하루는 의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묻는 일이 있었는데요. 철학과 박사과정을 다닌다고 하자 중요한 단서를 찾은 탐정의 미소를 지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건 어떠냐라는 다소 황당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동안 병세가 좋아지기는커녕 제대로 먹지 못해 더 심하게 말라가는 자신의 몸을 보며 소화제를 처방받을 요량으로 한적한 동네 외과를 찾았다가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답니다. 환자분, 저기 보이시죠? 심장 위부터 목까지 보이는 저거 종양 같아요. 어서 큰 병원 가셔야겠네요. 자신의 심장이 종격동이라는 곳에 10cm 크기의 신경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진단은 종합병원 검사에서도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은영 시인은 이런 자신의 경험담을 전하며 이런 인상 깊은 말을 합니다. 이 커다란 종양을 그들은 왜 보지 못했을까? 그들은 나태하지 않았다. 진료 카드에 지나치게 충실했을 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 유정자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혀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이 뭔가 마음을 잘 돌보지 못해서 세상을 너무 절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또 아닐까? 그 어느 쪽이든 잘못이 있다면 고쳐야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I see you in a lonely place. How can you be so blind? You're still regretting the love you left behind. Oh darling, I've seen you go through the changes, sitting alone each night. Are you expecting to find a love that's right? Darling, open your eyes. Let me show you the light. Girl, you never find a love that's right. Darling, open your eyes. Let me show you the light. Girl, you think you're so wise. You're so wise. There are times when you need